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탑팀 제혈학과 도목권 박정호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 이전이랑 몇 가지 일로 좀 잠깐 한두 달 방송을 좀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특히 아이들이 까치발, 뒤꿈치가 잘 안 닿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비수술적인 대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이 아이가 한번 보이시나요? 보면 지금 아이디가 보면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뒤꿈치를 들고 막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걸을 때 보면은요, 무릎이 걸을 때마다 뒤로 좀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휘청휘청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무릎 부위가 뒤쪽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것들, 뒤로, 일반적인 보행은 우리가 어떻게 걷죠? 일반적으로는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은 다음에 앞꿈치로 이렇게 밀고 나가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뒤꿈치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앞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았다가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앞꿈치만 닿고 뒤꿈치가 아예 안 닿는 이런 좀 심각한 보행을 보이죠. 근데 외관상으로는 좀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3세 이전에는 이런 앞꿈치 보행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특발성 까치발,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발성은 이유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생기는 질병의 특발성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2차성이라는 말은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 그걸 2차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까치발을 쉽게 말하면 이유를 모르고 아이가 앞꿈치로 걸음을 걷고 뒤꿈치가 잘 안 닿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특발성 까치발이라는 것은 3살 이후에도 여전히 뒤꿈치가 들리는 보행을 하는 아이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로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에게 다만 어떤 2차적인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경학적으로 뭐 아이가 뇌성마비가 있달지 발달장애가 있달지, 그래서 몸에 강직이 있달지, 이런 어떤 확실한 이유가 없어야 되고, 또 정형외과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달지, 아니면 뭐 고관절이 탈구됐달지, 뭐 이런 뭐 발목에 어떤 변형이 있달지, 이런 정형외과적인 것도 없어야 되고, 정신과적으로도 원래는 이제 정신과적으로도 아이가 뭐 자폐 스펙트럼이랄지 아니면 뭐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특발성 까치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발성 까치발은 어린이들에서 적은 나라에서는 7%, 많은 보고에서는 24%니까요. 3세 이후에 100명 중에 24명이면 거의 한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항상 까치발을 하고 다녀요. 자주 습관이 돼서 바꿔지지가 항상 걱정이 돼서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10살, 11살인데 까치발을 한다면 저건 특발성 까치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가 꼭 필요하고, 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귀담아서 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특발성 까치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발달장애나 이런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은 이 발바닥에 뭐가 닿는 걸 싫어한대요. 이렇게 느낌 자체가, 그런 아이들은 모자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옷 입는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감각 자체가 발바닥에 뭐 이렇게 닿는 걸 싫어해서 앞꿈치로만 닿는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이제 해석인데, 또 한번 본인이 일어서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일어서셔가지고요, 뒤로 한번 허리를 제껴 보실래요? 이렇게 신전한다 그래서. 그러면 뒤꿈치가 들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뒤꿈치를 들어서 걷는 그런 변형이 나타난다고도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정기관, 이 우리 귀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꿈치 보행을 한다는,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만 보행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기나요 했을 때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특발성이란 말이 붙은 거죠. 방금 제가 드린 설명도 여러 가지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설명하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기 한 분이 여쭤보셨잖아요. 주주님께서. 제 아이는 11살인데 왜 여전히 까치발을 하죠? 자, 여기서 3세, 7세, 10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18개월 이 어린애들한테는 까치발은 이제 균형을 잡고 보행을 배우기 위한 아까 앞에 그 아이처럼 이렇게 보행을 잡고 밸런스를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아이들에게서 7살까지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이후에 정도가 좀 심하면 진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보통은 7세 이후에도 7세까지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이 중에 아주 소수만이 7세 이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서도 계속 까치발을 지성을 하는데 아이가 1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 4, 5학년까지도 이제 까치발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특발성 까치발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2살이 수준 아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앞꿈치로 걷고 뒤꿈치가 안 닿는다. 그거는 특발성 까치발이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7세까지는 지켜볼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까치발 자체는 서서히 좋아지지만 그 까치발이 심한 경우에 아이한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쪽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원인을 물어봤잖아요. 까치발은 2차성, 그러니까 이유가 확실한 것은 이 오른쪽 위의 아이처럼요. 이 아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 발이요. 뒤꿈치가 먼저 안 닿고요. 발을 이렇게 들어서 놓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어서. 그렇죠? 예, 예. 꼭 군대식으로 걸음을 걷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까치발 보행인데요. 우리는 원래는 뒤꿈치가 이렇게 닿고 전체적으로 간 다음에 앞꿈치를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발을 갖다가 놓고 오히려 앞꿈치가 먼저 닿은 다음에 뒤꿈치가 닿는 이런 보행. 그러니까 발목이 위로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구축이 있죠. 그래서 뇌성마비를 앓은 아이들. 그러니까 뇌성마비라는 건 뭐냐? 아이들이 1세 이전에 혹은 그 태어날 때 혹은 엄마 뱃속에서 뇌에 어떤 병변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뭐 하지가 마비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이 구축되어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뭐 근유형영양증이나 근육병, 신경병 이런 거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차이가 있거나 고관절 탈구 등에 해서 한쪽만 까치발을 걸을 수 있다. 우리가 다리 길이가 차면 한쪽 그 발목을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길이 차이를 맞추려고 하거나 그런 다리 길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정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까치발은 대개 이런 자폐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발바닥이 닿는 것을 좀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혹은 전정기관의 이상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자폐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까치발하면 다 자폐증이나 그건 아니고요. 정도가 좀 심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우리 아들은 성인인데도 앞꿈치를 걷는데 이게 병인지 몰랐네요. 그럼요. 병이라기보다는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꿈치로 걷는 것은 병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걸을 때는 뒤꿈치가 닿고 앞꿈치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가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예를 들면 우사인 볼트 같이 막 100m 달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뒤꿈치가 안 닿아요. 스프린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운동으로 인해서 2차성으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질병으로 보진 않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뒤꿈치가 닿고 이제 아치라는 게 발 아치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충격 흡수를 하고 엄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앞꿈치로 보행을 하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 무릎, 골반 등에 큰 무리가 가게 되고 이제 자라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나 그리고 진료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의 까치발이 지속될 때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자라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기본적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외우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3 더하기 7은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살 때 이전에는 완전히 정상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세까지는 대부분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7세 이후에 까치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인데 정도가 심하거나 특히 2자릿수 넘어서까지 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3세 이후에 아이가 까치발을 지속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자릿수 나이 때는 질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발성 까치발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까치발은 걸음마시기, 우리가 영어로 토들러라고 하는데, 걸음마시기에는 아주 흔한 걸음걸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보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끔, 그 근육이고 힘줄이니까 다리하고 발 근육 이런 거 스트레칭하면 당연히 좋아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의사한테 가고 치료받고 그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종아리 근육을 보시면 이게 두 개로 보이는 이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하나의 근육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남자의 아주 왕성한 근육을 보여주는데요. 이 비복근이 뒤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 비복근 안쪽에 솔리우스라고 하는 가자미 근육이 있는데요. 이 비복근과 가자미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 가장 센 근육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서 있을 때도 이 근육이 계속 바닥을 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쉽게 늘어나거나 쉽게 힘을 쓰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얘네들 우리가 쉽게 스트레칭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넝청넝청하면요 우리가 걸을 때 아마 걸음이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휘청휘청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세 개의 근육을 우리 영어로 트라이셉슈시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단단하고 튼튼한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행이 안정적인 거랍니다. 그리고 이 보행은 밀고 나가는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점프해서 내려올 때 늘어나면서 또 충격 흡수에 관여하는 아주 튼튼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트레칭하고 근육 좀 풀고 마사지하면 좋아지겠지. never.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재활학과 의사가 되기 전엔 잘 몰랐는데요. 종아리 그냥 스트레칭하면 좋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이런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뭐 이런 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아이들 보면 이게 다리에다가 지금 이제 AF라는 발목 보조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혹은 또 오른쪽 아래 맨 아래 보면 이 깁스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센 근육이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발목 각도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깁스를 캐스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연속으로 4번 정도 하는데 이걸 시리얼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해서 종아리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을 잘 안 쓰고요. 이게 워낙 고통스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리 부러져서 한 달만 깁스해도 되게 불편한데 저런 식으로 계속 각도를 올리면서 그것도 8주나 굉장한 압력을 주면서 2주 간격으로 4회, 2달간 깁스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뉴트럴한 고정의 깁스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식적인 방법에 해당하고요. 정형외과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툴륨 톡신이라는 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는 보툴륨 톡신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강의의 핵심은 이 바로 보톡스 주사입니다. 보톡스가 얼마나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요. 여러분한테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는 게 보톡스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논문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에도 보면 위에 보이는 이런 보존적 치료에 전부 다 실패했을 때 아킬레스 힘줄 연장 수술을 고려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깁스를 바로 이런 시리얼 캐스팅처럼 6에서 8주 하면서도 또 짧아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술이 보시면요, 이렇게 근육을 늘리거나 존 2라 그래서 힘줄을 늘리거나 존 3라 그래서 이제 힘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한 수술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대한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되거나 너무 심했을 때 이렇게 수술적 치료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톡스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면서 좋은 치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전에 이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설명하셨을 때 운동도 효과가 없고 뭐 보톡스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지켜보다 결국 수술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종아리 부위가 완전 그러죠. 굉장히 구축돼 있고요. 뭐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요. 그래서 비복근, 가자미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그리고 종아리만 단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단한 경우도 많아요. 몸의 근육이 톤이 높은 경우도 많고요. 또 핑크솔트님이 비만인 남자아이들이 저런 식으로 걷던데 비만과 관련이 있을까요? 비만한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예. 여기 보면 비만한 아이들은 이렇게, 고관절이 외양되면서 X자 다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걸 성인 비만형 X자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몸에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근력은 떨어지고 몸은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정확한 근육의 정렬에 의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뼈에다가 자기 몸을 걸어 놓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라는 건 원래 풀렸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근육인데 그냥 자기 몸을 버티기 위한 구조가 되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외양되면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뼈에 기대 있는 이런 아이들은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하죠. 예. 그래서 비만인 남자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어렸을 때부터 비만했던 아이들의 특징 중에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중을 무거운 만큼 중력을 또 많이 체중을 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운동인데 그걸 버티기가 힘드니까 다리가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비만형인 아이들에게서 종아리 단단하거나 구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이 사호정님이 선천적, 후천적 어떤 비율이 더 높아요? 이거는 좀 질문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요. 이거는 특발성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신경과적, 정형외과적, 정신과적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이유를 모르고요. 나이가 나중에 먹어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선후천적인 관계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건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특발성, 이유를 모르는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적게 잡아도 100명 중에 7명이 있는 질환이니까요. 우리가 100명 중에 1명만 있는 질환도 굉장히 흔하다 하거든요. 어떤 데는 24%까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주변에 돌아보면 그냥 4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는 그렇게 흔한 질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만두킨 님이 특발성 까치발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짧다든지 다리와 발의 조직이 온전히 발육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제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힘줄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은 3개의 근육이 아까 보여드렸던 비복근과 그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3개의 근육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을 형성하는데요. 아킬레스건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구축이 되면 생기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발의 변형, 발 구축, 요족도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의 변형도 생길 수 있고 요첨족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다리 길이 차이도 비대칭 그런 것들이 골반까지 올 수도 있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든데 뒤쪽에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이 엄청 단단해지는 경우에는 키도 좀 덜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부 조직이 뼈 조직을 자라는 걸 쫓아가 줘야 되는데 워낙 아킬레스건이 단단하면 뼈 자라는 걸 또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특히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치료는 무조건 수술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 아까 시리얼 캐스팅하는 이 발목 보조기나 이렇게 여러 2주 간격으로 하는 이 보조기는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긴 시간 이거 하면은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발목 이 뭐라 그러죠? 크러치 케인 있죠? 이런 목발 짚고 다녀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을 아이를 고생을 시키느니 저는 그냥 주사 잠깐 보초절미 톡신 위험하지 않은 거 잠깐 한 5분 따끔하면 되거든요. 5분이면 되거든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스트레칭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과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스트레칭의 효과를 중에 말씀하는 거는 짧아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더 짧아지는 거는. 그러니까 보톡스를 해서 한 1에서 2주 지나면 종아리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가 보톡스를 하루에 많을 때는 한 5명까지 하는데요. 보톡스 하고 나서 효과가 없어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저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아예. 그만큼 한 뭐 며칠만 자고 나도 1, 2주만 지나도 전혀 뒤꿈치가 안 닿던,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뒤꿈치가 안 닿던 아이가 뒤꿈치 다 닿고 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원장님 나 보톡스 맞고 이거 효과 하나도 없는 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아이한테 시간 투자해서 약품을 하고 저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스트레칭 하면서 유지. 저는 그게 제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방법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고통스러운 캐스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에 그 특발성 까치발 보행을 치료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런 이제 문헌 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었는데요. 혹시 햄릿 그 섹스피어의 희극 중에 햄릿이라고 아시죠? 거기 보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덴마크 왕의 아들이었던 햄릿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덴마크 왕의 아들이었던 외동아들이었던 햄릿이 이제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왕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이 자기 어머니랑 다시 결혼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햄릿한테 말하지. 그 삼촌이 날 죽였다. 네가 복수를 해주라. 그러니까 햄릿은 겁도 많고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삼촌을 복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말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사느냐 아니면 복수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특발성 까치박도 맞습니다. To treat or not to treat이라고 해서 이것을 치료할 것인지 치료 안 하고 그냥 놔둘 것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죠. 네. 그러면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놔둘 거냐. 치료를 한다면 수술밖에 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외국에 있는 이 유명한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특발성 까치발은 미용 성형적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뭐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한테 남들 보기에 너무 보행이 이상하고 미용 성형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때만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먼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라. 수술을 피하고 싶은 가족들한테 수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추천이다. 수술을 피하고 싶은 가족들한테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선이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빠른 보행 개선을 원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보면 뇌성마비나 이제 특발성도 굉장히 심한 애들이 있어요. 보행 자체가 아까 그 맨 앞에 보여줬던 이런 아이들처럼 나이가 먹은 아이인데 이렇게 걷는다면 얼마나 보기 싫고 기능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해당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도 보톡스 까치발의 교정이 가능할까요? 한 번만 주사 치료하면 되는지. 이제 성인은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사용하면 근육 구축을 많이 호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직 근육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구축이 있는 분을 보톡스를 할까 싶어서 초음파로 한번 종아리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미 근육이 짧아져서요. 변형이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육은요.
우리가 짧아졌다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혈관이 많은 아주 혈관이 풍부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우리 살코기 보면 빨간색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혈관이 많은 아주 그런 구조물로 보여야 되는데, 혹시 갈비 드셔보셨어요? 갈비 드셔보시면 뼈하고 근육 사이에 흰색 있죠. 우리가 이빨로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되는 인대 비슷한 그런 힘줄 구조는 굉장히 질기고 혈관이 없어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분은 섬유화된다고 하는데요. 근육이 전부 다 섬유화돼 가지고 굉장히 이 근육이 얇아져 있고 짱짱해져 있고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마치 지금 제가 허리에 차고 있는 허리띠 같은 걸로 좀 변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얗게 혈관이 섬유화되어 있는 그런 근육은 보톡스를 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라는 것은 신경이 근육하고 연접 부위에 가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근육 자체가 거의 빈도가 적고 밀도가 적기 때문에 보톡스를 놔도 효과가 적은 거죠. 그래서 성인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까치발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까치발을 하면서 그게 몸 안에서 섬유화돼서 근육의 기능을 많이 잃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해도 회복하기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체 검진을 하고 초음파로 근육의 상태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도 코크란 리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코크란 리뷰가 얼마나 저명하고 유명한 리뷰냐면요. 기존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리뷰나 이런 논문들을 물론 그 논문 출판사에서 학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합당하고 과학적 원칙을 따라서 잘 쓰여진 논문인지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시스테마틱하게 리뷰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발성 까치발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저자의 견해를 냈는데요. 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시리얼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한 군과 그 캐스팅을 하고 거기에 보톡스를 추가로 한 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톡스가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논문 자체가 이 코크란 리뷰의 저자의 견해라고 아예 어피니언이라고 해가지고요. 어서스 어피니언이라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직접. 그 논문은 시리얼 캐스팅을 시행한 건과 시리얼 캐스팅을 하고 보톡스까지 추가로 비교한 논문은, 이거는 과학적 확실성이 떨어져 결론을 짓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문이라고 아예 언급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다 보시고 보톡스, 깔창, 운동 이런 다른 치료법들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비교 논문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정도 가지고 뭐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거나 수술만 효과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견해를 적었고요. 지금까지의 결과 데이터로 수술만 효과가 있고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는 결론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까지 한 논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이거는 신뢰하기 어려운 논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 시리얼 캐스팅을 한 군과 시리얼 캐스팅에다가 보톡스를 추가로 한 군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톡스가 치료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저는 보고 좀 학자로서 의사로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뇌성마비 아이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구축이 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요, 보톡스로 그렇게 뇌성마비나 아까 말했던 그 2차성에 해당하는 까치발이지만, 그런 구축이 심하거나 강직이 심한 애들한테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보톡스를 놓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한 의학적인 근거와 신의료기술을 다 통과해야지만 되는데요. 그걸로 해서 보톡스가 치료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까? 뇌성마비 아이들의 구축이나 이런 정도는요, 우리 뇌졸중이나 이런 환자들 중에 있는 그런 구축에 준할 정도로 일반 이런 특발성 까치발 아이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수준의 굉장히 심한 구축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보톡스를 치료하고 많이 좋아지고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지금 뒤꿈치가 살짝 닿지 않는 이 정도의 보행의 보톡스는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하루에도 많게는 4-5명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 치료해보고 내린 결론이고요. 저를 포함한 저희 재활학과 동료들은
특발성 까치발의 수술을 하기보다는 먼저 비수술 치료로 보톡스를 하고 운동 치료를 해서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걸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딱딱한 것보다 말랑말랑한 근육이 더 좋은 거예요. 운동 능력엔 차이가 없나요? 뭐 말랑말랑한 정도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근육이 말랑말랑한 근육이 더 탄력이 있고 혈관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이게 흡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수축과 이완됐을 때 이 가동 범위가 결국은 탄력성하고 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 근육이 무조건 딱딱한 근육에 비해서 훨씬 더 운동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도키님이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쪼그려 앉을 때 뭐 우리가 일명 그 변 보는 자세를 할 때 발 뒤꿈치가 닿지 않고 발목 스트레칭 수개월 이상 공을 들여야 겨우 발 뒤꿈치를 닿게 해서 부자연스럽게 쪼그려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하면서 갑자기 다리가 많이 길어져서 무릎 양 옆에 하얗게 튼 자국이 지금도 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발육이 다리뼈의 발육을 따라가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킬레스건은 이걸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예. 저것도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보다는 이제 우리가 급속 성장기라 그래가지고요. 뼈의 성장이 엄청 빠른 시기가 있는데 그때 연부 조직이 쫓아가지 못할 때 이렇게 살이 튼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충분한 뭐 보톡스 치료를 할지 그 이후에 이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 수술을 하셨다 그랬으면 아무래도 다리뼈 발육이 조금 더 보장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피부 같은 것을 모두 다 그 아킬레스건의 구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말씀만 듣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더 유연했으면 더 성장이 더 뭐랄까 더 바람직하고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또 다음 번으로 갈게요. 특발성 까치발 문헌 리뷰 결과를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리뷰를 보여줬는데 각 치료법과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과를 보시면 치료받지 않은 103명 중에 45명은 저절로 호전이 되었고 이건 제가 아까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절반 이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깁스나 발목 보조기 그냥 아까 시리얼 캐스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63명 중에 캐스팅을 해서 호전되지 않은 경우가 16명이었어요. 한 20%가 넘네요. 한 25% 수준 정도의 호전되지 않는 결과. 그러니까 시리얼 캐스팅을 해도 25%, 한 4분의 1은 호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16명 중에 호전이 안 된 경우가 12개월에 3명이니까 이거는 20%가 안 되죠. 5명 중에 1명 이하입니다. 여기서 깁스나 발목보다 보조기보다 보톡스가 훨씬 더 호전 비율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킬레스 연장 수술도요. 물론 잘라 놓으니까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 수술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2건의 연구 중에 이제 총 4건의 연구가 있는데 첫 번째 건은 수술한 17명 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5명이 여전히 까치발을 보행한다고 합니다. 한 30% 수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에서도 13명 중 이제 좀 아이들이 나이가 좀 먹으면서 까치발 보행을 가끔 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15명 중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 아킬레스건 연장 수술을 한 15명의 부모 중 난 잘 모르겠다 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3분의 2고 3분의 1, 33%는 불만족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보행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15명 중 14명이 모두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정상 보행을 한다라고 수술을 해도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는 뭐 당연한 얘기죠. 치료를 받았으니까 근육 길이가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보고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수술이든 뭐든 다 호전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뭐 완벽한 치료가 됐다거나 완전 만족스러운 경우는 한 3분의 2 수준이고 보톡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호전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호전되지 않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적었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과 고통에 비해서 가장
비호전의 가능성이 적은, 그러니까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톡스라는 것이 통계에서도 입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 특발성 까치발을 왜 치료를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 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치가 높다 낮다 해가지고 이런 평발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상은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발을 디딜 때 늘어나면서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아치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쭉 펴진 거 우리가 평발이라 하고, 아치가 있지만 너무 발이 딱딱해서 점점 이렇게 꼬그라들고 이렇게 아치가 높은 걸 우리가 요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지가 당기고 이렇게 근육이 딱딱해지면 발가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근육들도 점점 구축이 되면서 발이 요족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첨족이라는 건 뭐냐면, 요족은 이렇게 아치가 단순히 높아지는 거라면, 첨족은 발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 뒤꿈치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점점점 이런 요족, 첨족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꿈치가 안 들리다 보니까 자꾸 문지방에 걸리거나 자기 발이 넘어지거나 돌풀이에 걸려서 자꾸 걸리고, 발목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리기 때문에 자주 접질리게 되고요. 또 보행이, 제가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 보셨나요? 보면 얘는 앞꿈치가 안 걸어지니까 어떻게 걷죠? 발을 이렇게 들어서 놓죠. 발을 들어서. 그리고 이 아이의 보행은 11자로 걷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걷죠? 아주 심한 팔자걸음으로 걷죠. 예, 이게 바로 보상보행이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앞꿈치가 안 들리기 때문에 저 한번 보시겠어요? 발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앞꿈치가 들리질 않으니까 가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평발이 있는 아이는 안쪽으로 더 무너지게 되고요. 또 하나의 보상적인 걸음은, 이게 앞꿈치가 안 올라가는데 앙짱걸음 걷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어서 놓게 되죠. 예. 그래서 뒤꿈치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잘 넘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발목도 잘 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한쪽만 그런 경우에는 골반이 비대칭해지고 그 다음에 측만증이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까치발이 양쪽 다 있는데 한쪽이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리 길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아이들이 종아리가 굉장히 그 강직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 종아리 강직이 심한 애들은 우리 몸에 통증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몸에 통증이 생기면 이렇게 몸을 아파서 이렇게 꼬게 되죠. 몸에 힘이 들어가서 꼬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측만증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진료하는데요. 측만증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종아리가 구축이 있는 것 같아요. 까치발에, 특발성 까치발에 준할 정도로. 그게 무슨 뜻이냐? 종아리부터 이렇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반이나 척추에 전체적으로 비대칭한 힘들이 작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뭐 정설은 아니지만 제가 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특발성 까치발의 양상이라든지 구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발 변형이 있는데 이렇게 그 까치발이 있으면 오히려 평발이나 요족 같은 것이 더 심해지고 체형도 점점 악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반장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릎이 이렇게 뒤로 활처럼 휘는 것을 말합니다. 발목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지 무릎을 살짝 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발목을 위로 이렇게 굽히지를 못하면요, 무릎이 걸을 때 뒤로 빠지게 돼요. 자, 이런 반장슬의 예를 첫 번째 그 아이 그림에서 보세요. 얘 걸을 때 보면 무릎이 뒤로 훅 빠지거든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뒤로 훅. 지금도 이 부위에서, 여기죠. 그렇죠. 이 부위에서 걸을 때 뒤로 탁탁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걸 반장슬이라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아이들은 서 있을 때도 무릎이 뒤로 빠지게 돼요. 보행 시에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고 무릎 반달 연골도 엄청나게 상하게 되고 보행도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치발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뭐 7세, 10세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아이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캐스팅이나 수술이 아니라 보톡스나 여러 가지 재활치료는 미리 시작해 주는 게 저는 아이들의 장기적인 그런 체형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마음만 전지현님이 어린애들이 맞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사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없나요? 보톡스가요 굉장히 좋은 게요,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심지어
뭐 혈관에다 밀어넣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보톡스에 의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900가지라는 최근에 타임즈,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보톡스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900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뭐 요즘 땀샘 다한증부터 얼굴의 미용 성형부터 해서 요즘 암 질환에도 사용하고요. 보톡스가 얼마나 안전한 질환이고 혈관을 확장해주고 몸의 기존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900가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 아이들한테 이거 놓으면서 아이한테 무슨 문제 생길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지금 수천 례 치료를 했는데 뭐 부작용이 생겨서 부모님이 저한테 막 컴플레인 하거나 그런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맘 놓고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아이들을 그런 구축된 상태로 놔뒀을 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톡스는 시술 과정이 이렇습니다. 초음파로요, 깊이하고 어디 부위를 혈관 다 피해서 먼저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마취 크림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주사 맞을 때 최대한 덜 아프게 해주고요. 한 15분 내지 20분 지나서 주사를 시행하는데요. 제일 얇은 바늘을 가지고 이미 깊이나 이런 것들을 됐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놓고 끝납니다. 근데 주사 시행하는데 한 5분이면 충분하고요. 부작용도 없고 불만족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통 보톡스 몇 회를 맞는지, 아니요, 이건 보톡스는 여러 번 맞을 필요가 없어요. 얼굴 성형하고 달라요. 얼굴은 우리가 뭐 스트레칭을 할 수가 없지만 한 번 맞아서 그 늘어난 종아리를 운동만 잘 하시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맞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영상인데 이걸 좀 틀어드려야 되고, 이것을 아셔야지만 향후에 운동 치료나 이런 개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좀 틀어드리는데 사운드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피디님. 뒤꿈치 들리는 까치발 보행 스트레칭. 그림처럼 뒤꿈치가 들리는 걸음, 즉 앞꿈치에 체중을 두고 걷는 걸음을 까치발 보행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발목이 족저 굴곡 방향, 즉 발목이 아래 방향으로 굳어져 있고 위 방향으로는 젖혀지지 않는 변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축된 것으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장단지 근육이나 가자민근 구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발목 적저 굴곡 구축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데요. 중도는 발을 배부 굴곡, 즉 발목을 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발목이 족저 굴곡된 아래로 이동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중도는 발목이 배부 굴곡,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을 위로 이동하는 것이 중립인 0도보다 제한된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노란색의 경도는 발목이 중립 0도까지는 다다르지만 그 이상 배부 굴곡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정상은 발목이 배부 굴곡, 발목이 위쪽으로 10에서 20도까지 잘 움직이고 보행 시에도 발목이 위로 향해서 보행을 잘 도와주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노란색 경도의 구축은 뼈가 충돌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만 없다면 이어서 보여드릴 스트레칭만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중중도 구축은 영상학적 검사로 근육 구축 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보툴리민 톡신, 이른바 우리가 보톡스로 알고 있는 주사를 통해서 근이완 시술 후에 이어서 저희가 보여드린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놀라운 호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 중도 이상의 심한 구축은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후에 보톡스 혹은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은 이러한 아이들을 500명 이상, 매년 50여 명 이상 치료해오고 있으며 보톡스를 통한 근이완 치료는 무척 안전하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옵션입니다. 보톡스 시술은 전혀 입원도 필요 없으며 시술 후 약 1시간 후에는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최대 치료 효과는 1에서 2주 후에 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에 전기자극 치료를 일주일간 시행하면 보톡스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시술 후 일주일간 외래로 방문하셔서 전기자극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톡스 시술 후에 이어서 소개드릴 스트레칭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구축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스트레칭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매일 다리 스트레칭기를 이용하여 낮은 각도에서 10분,
높은 각도에서 10분 장단지 근육 이완을 시도해야 합니다. 시판되는 스트레칭기는 나무 형태와 플라스틱 스트레칭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달의 스트레칭기라고 검색하시면 1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그림처럼 낮은 각도에서 10분 장단지 근육 이완을 시행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엉덩이와 등, 고개가 모두 벽에 닿은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때 고개를 숙이거나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고개를 똑바로 든 상태에서 TV 시청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10분 후에 높은 각도에서 10분 장단지 근육 이완을 쉬었다가 시행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등, 고개가 모두 벽에 닿은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은 두 가지 더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선 계단에서 양쪽 발을 계단에 대고 선 이후에 그림처럼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의 영상이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벽을 미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릎을 펴고 뒤로 이완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비복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부 장단지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가자미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벽을 미는 그림은 거의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뒤로 뻗어 있는 무릎이 살짝 굽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장단지 근육 아래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발목의 구축의 원인에 따라서 또 처방받은 대로 가자미근 또는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을 지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시간 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요. 아까 이런 반장슬이나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가 이렇게 깊이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변형을 아이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장걸음, 팔자걸음 아이들 체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또 심지어는 측만증이나 골반 비대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질문에는 이미 이제 답을 다 해가지고요. 질문하는 시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만든 의학 만화가 10월 달에 출시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영상만 좀 틀어놓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정호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가제로 따뜻한 병원,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따뜻한 병원이라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팀제아학과 박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